전 세계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밀떡들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약 일본과 붙게 된다면 막상막하의 양상을 보이다 압도적인 육군력을 앞세운 한국이 결국 일본을 점령해 버릴 것이다. 하지만 결코 중국과 전쟁을 벌여선 안 된다. 거의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3일이면 한반도는 지도에서 사라져 버리는 참극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이들의 말대로 한국이 중국을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었으니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괴멸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이었죠. 최근 영국의 한 밀리터리 연구 단체에서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다룬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지역은 3대 강국이라 불리는 한중일 세 국가 사이에서 묘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10년 전부터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더니 현재는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균형이 점차 깨져가고 있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 등 주변국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있고 오랜 시간 충돌하지 않았던 한국과 일본마저 수출 규제와 같은 갈등을 보이는 등 대화보다는 힘으로 맞서려 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중국의 입장 인데 백신의 보급으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자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고 더불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만과 홍콩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중국은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그 시선을 외부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희생자가 누가 될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최근 한국 문화를 끊임없이 침탈하려는 시도와 함께 항미 원조 70주년 행사에서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북진을 침략이라 규정하는 등 유사시 한반도는 결코 안전지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이 만약 한반도를 넘본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이 승리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넘을 수 없는 체급차에 기인한 것으로 인구가 고작 5,100만에 불과한 한국에 비해 중국의 인구는 공식 통계로만 14억이 넘으며 경제력 면에서도 한중의 격차는 1:9에서 1:10 비율에 달하는데요. 군사력 측면에서도 중국이 한참을 앞서고 있는데 특히 해군의 경우 서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제2함대가 개전 몇 시간 만에 서해 제해권 전체를 뺏길 정도로 중국 북해함대에 밀린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어쩌다 충무공 같은 전략가가 재림하여 가까스로 북해함대를 막는다 쳐도 북한은 틀림없이 중국 편을 들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끝도 없이 밀려들 지상군을 막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요. 다만 여기서 부담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담이라는 것이지 막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6.25 때와 같은 인해 전술이 통할 리 없는 지금 시대에 중국이 지상전을 개시한다면 반드시 서울을 장악할 각오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개전 초기에 한국을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한다면 수도인 베이징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무려 1,500km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은 한반도 어디에서든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분량으로 말이 많은 중국군의 요격 체계가 정상 작동한다 쳐도 미국처럼 정밀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준은 못 되기에 막대한 타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북한의 실수로 인해 미 해군 제7함대가 서해에 들어올 경우 중국이 거품을 물며 비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데 항모 전단에 딸린 구축함들에는 온갖 종류의 미사일들이 쌓여 있으며 이 미사일에는 심지어 핵탄두도 탑재 가능하니 한국 비행장에서 떠오른 B-52기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 쏴대기 시작하며 참으로 볼만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S-400을 비롯한 요격 체계나 J-20과 같은 기초적인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월남전과 같이 한국 공군의 일방적인 폭격을 구상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한국은 중국의 멱살을 잡기엔 충분한 전력을 갖춘 셈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중국이라도 함부로 전면전을 개시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인데요. 소위 군알못들은 한국의 땅덩어리만 보고 한국군의 위력을 과소평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 한국군의 전력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4위에 달하며 러시아군을 제외하고 본다면 중국군과 2, 3위를 다투는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런 전력상 우위는 기동 전력이 아니라 포병 전력에 한한 것으로 기동 전력은 아직까지 K1과 같은 3세대 전차가 다수인 한국군보다 중국이 우세하지만 주력 부대만 놓고 비교한다면 오히려 한국군이 우위에 있다는 점, 주로 한국이 수비적인 전술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봤을 때 이 같은 차이는 실전에서 더욱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육군 전력은 소문대로 강하냐는 것. 6.25 전쟁부터 비교적 근래에 있었던 중월 전쟁까지 실질적으로 중국이 대단한 활약을 한 전쟁은
6.25 전 인해 전술 이후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요. 당장 중월 전쟁만 봐도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벌어진 국지전에 불과하나 베트남은 일방적으로 밀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중국의 콧대를 꺾으며 그들에게 자부심을 갖는 역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군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중국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며 세계 3위에 달하는 군대치고는 정작 신뢰할 만한 자료 자체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걸프전 이후 군 규모를 감축하고 정예화를 추구하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항공모함과 같은 기술은 구소련에서 그대로 따온 것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현대 무기들도 국산화를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 실전에서 정상 작동할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수준이죠. 한 예로 중국이 자랑하는 자주포의 경우 인터넷상에 꽤나 화제를 모았는데 웅장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동안 실사격 장면이 유출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한 번 쏠 때마다 앞뒤 좌우로 심각하게 흔들리는 자주포의 모습에 해외 네티즌들은 중국의 취권이 결합된 새로운 기술력을 보았다고 비꼬았고 일부는 탄약이 제대로 발사되기는 한다는 점에서 기술이 많이도 발전했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포병 출신인 분들이라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아실 텐데요. 자주포 발사 시 조금이라도 반동이 있다면 초탄 발사 후 그 다음 탄을 발사할 시 거리 등을 전부 다시 계산해서 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결국 정확도를 생각한다면 분당 한 발을 발사할까 말까한 수준이지만 중국 측은 이 자주포가 분당 10발을 쏠 수 있는 신무기라며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여 소위 망신을 당하고 말았죠. 문제는 자주포뿐만 아니라 탱크를 비롯 대부분의 지상전 화기들이 이 모양이었다는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2.5세대 전차로 평가받는 96식 전차가 1500대이며 3세대 전차인 99식은 그보다 적은 수준인데 평소 뻥 스펙을 자주 내세우는 중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대략 30% 축소하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라며 중국군 규모치고는 지나치게 적은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은 3세대 전차인 K1이 1024대에 그 개량형인 K1A1이 484대로 특히 중국의 99식은 러시아제 125 주포를 탑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통력에서 무지막지하게 딸린다는 것으로 볼 때 한국군과 전력면에서 별 차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죠. 이 때문에 현재 아시아의 최강으로 평가받는 기동단은 놀랍게도 한국의 제7 기동단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량빨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1대1 대결에선 미국 말고는 이길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아시아 군대와는 달리 방어작전 자체를 안하고 100% 공격 작전에 몰빵한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외신들은 유럽의 3강이라 불리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전차를 모두 합쳐도 7군단 하나를 못 이기고 전시의 이스라엘 기갑군단 정도가 평시 한국군 7군단과 겨우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지상전에서 중국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아시아 국가는 인도와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히기도 했죠. 다시 말해 한국의 육군 자체는 머릿수를 제외하지 않더라도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해군과 공군력에서의 체급 차이입니다. 한국 해군은 연안을 넘어선 작전에서 지원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중국 해군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정면 대결을 피하고 육지 상륙을 저지한다는 목표로 싸워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해함대를 괴멸시킨다 쳐도 중국 주력 함대인 동해함대와 남해함대가 북상할 시 대응 방법이 없다는 점, 또한 미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길 한국이 중국 공군을 막으려면 최소 전술기만 1000여 대 이상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군 측은 500대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국제적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중국은 혼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영원한 우방 미군이 참전한다면 중국이 자랑으로 여기는 해공 전력도 위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강한 나라이며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방에 쭉 전해드리는 푸쉬뉴스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유익한 최신 세계 뉴스를 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는 동일본 대지진이 10년째를 맞아서 대지진을 대비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 3월 11일이 9주년이었고 이제는 10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가장 큰 걱정은 그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규모인 9.0 이상의 거대 지진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여운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야기현에서 계속 연 1m 이상 가라앉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반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플레이트의 경계에서 서로 밀치면서 가라앉음과 튀어오름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활단층이 움직였던 2016년 4월 규모 7.3의 쿠마모토 지진 이후에도 규슈 전역에서 계속된 변동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멀지 않은 시기에 동일본 대지진을 뛰어넘는 규모의 거대 지진이 일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그 지진이 수도 도쿄를 직강타하는 수직 강화 지진으로 나타난다면 일본의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읽고 일본의 불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히 반성하고 인간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는 세계보건기구의 아드하놈이 서로 협력하라고 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이제 와서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아드하놈은 C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C19는 위험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연대를 꼭 해야 하고 만약에 균열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치적인 점수를 따는 기회로 만드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마치 불장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의 세계보건기구 비난에 대한 맞대응이며 트럼프가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나온 정치적인 의미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드하놈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단결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통합의 바탕을 둔 국가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 발언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시진핑과 아드하놈의 공통점은 낯짝이 두껍다는 것인가 봅니다. 자신들이 전 세계에 잘못한 것은 일절 없다는 당당함이 놀랍습니다. 다음 뉴스는 미국 CNN 기자가 일본 도쿄의 신주쿠 활락가를 돌아보면서 쓴 글입니다. 신주쿠 가부키초에 있는 가게에는 성노동자들이 우울하게 앉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로 방문하는 손님들이 전혀 없다 보니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108조엔 약 한화 2040조의 경기 부양 대책을 세웠을 때 성인 산업과 섹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켰는데 시민운동가들과 야당 의원들이 직업차별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최근에야 포함시키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대해 성노동자들은 연간 240억 달러, 약 3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정부가 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차별을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많은 성노동자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지금의 생계의 위협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원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해고가 되었고 갈 곳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CNN은 이러한 사실은 아시아권의 모든 성노동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실이며 그들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 조치와 지원 대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C19 사태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 일괄적으로 함께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쓰나미와 홍수 등 자연재해를 겪을 때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도리어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다음 소식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중국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그룹에 합류했다는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은 C19의 발생 기원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 라는 국가들과 단체들과 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C19가 유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취했고 지금도 정직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C19에 대해 투명할수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빨리 치료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의견에 대해 미국과 호주, 프랑스의 대통령까지 동참하면서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었는데 여기에 메르켈 총리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마스크 외교전 같은 모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도리어 구세주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부유한 미국인들이 C19로부터 안전한 탈출 벙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생존자 보호소 제작업체인 라이트닝 S라는 회사는 뉴질랜드 지하 11피트에 있는 수백만 달러 벙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질랜드는 부유한 미국인들의 최후 생존지로 널리 알려졌는데 공기 맑고 깨끗한 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이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라이트닝 S사는 지난 몇 년간 뉴질랜드에 약 10개의 개인 벙커를 건설했는데 150톤 규모의 튼튼한 개인 벙커는 평균 300만 달러, 약 37억 원이며 고급 욕실, 오락실, 체육관, 극장, 외과용 침대 등을 다 갖추면 800만 달러, 약 99억 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벙커가 아니더라도 최고의 천혜 자연환경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개인 별장을 짓고 있는 미국인들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이미 일부 미국인들은 뉴질랜드로 탈출한 상황이지만 외국인 출입국 금지가 되면서 더 이상 탈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억만장자들의 솔직한 고백은 경제적 붕괴로 인해 세계적인 우울증이 오면서 상위 1%에 대한 적대감이 폭력과 약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또 믿고 있다 라면서 이러한 탈출이 정당하다고 강변했습니다.